옛날 옛적 극구 작은 읍내의 장대기라 불리는 명문가가 있었습니다. 3대 서자가 없는 집안이라 불리며 이 마을에서 손가락 꼽히는 부와 권세를 자랑하던 곳이었지요. 그 안채에 홀로 거처하던 안주인 수련은 남편을 잃은 지 3년째 알 수 없는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명의도 무녀도 손을 들 정도로 그 병은 밤마다 수련의 손끝을 차갑게 하고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지요. 침상에 홀로 누워 떨던 그녀의 눈에서는 달빛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을 다리고 침을 맞아도 그 병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댁 행랑채에 새로운 머슴이 들어왔지요. 장태라 불리는 그 사내는 우직하고 묵묵한 모습이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단단한 체격과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일손 하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지요. 수련이 처음 장태를 본 것은 뒤뜰 우물가에서였습니다. 한 손에 수박을 들고 있던 그를 보는 순간 수련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지요. 그것은 병의 증상과는 다른 이름 모를 설렘이었습니다. 저기 새로운 머슴인가? 수련의 물음에 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어제 행랑채로 들어온 이입니다. 장태라 하옵니다. 그날 밤 수련은 또다시 병세가 심해져 알아누웠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를 품은 듯 답답했지요. 하녀들이 허둥지둥 약을 다리려 했지만 이미 백약이 무였습니다. 물 좀. 수련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녀렸습니다. 우물물을 길어오라는 분부를 받은 하녀는 급히 마당으로 나갔지요. 마침 그때 행랑채에서 나와 밤길을 걷던 장태가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야 하는데 우물이 깊어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녀의 부탁에 장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물로 다가가 물을 길어 올렸지요. 맑은 물이 두레박에 담기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선 장태는 처음으로 수련과 마주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를 본 순간 장태의 눈빛이 스치듯 흔들렸지요. 수련도 역시 그 우직한 사내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대 새로운 머슴이구나. 수련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힘이 있었습니다. 장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네, 마님. 저희는 장태라 하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태가 대야를 내려놓다가 실수로 손이 수련의 팔을 스쳤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손길이 닿은 자리에서 수련의 몸에 퍼져 있던 한기가 마치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련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한기가 누군가의 손길 하나로 줄어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장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그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오. 수련이 소매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장태는 머뭇거리며 걸음을 멈췄지요. 내 팔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오. 장태는 당황했지만 주인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손이 수련의 팔에 닿자 또다시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수련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끝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수련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장태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부터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오랜 병고에 지친 그녀에게 이것은 한 줄기 봄바람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련은 장태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병이 도질 때마다 그의 손길만이 유일한 치료제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단지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련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장태는 그저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이상한 기운이 마님의 병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지만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약손처럼 수련의 병을 잠재웠고 차가운 밤을 견디게 해주었지요. 행랑채 하인들과 하녀들 사이에서는 차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머슴의 손길을 찾는 마님에 대한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번졌지요. 하지만 수련에게는 그런 소문보다 자신의 병을 덜어주는 장태의 존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련의 병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손끝도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지요. 장태가 그녀 곁에 있을 때면 수련은 마치 병이 없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눈들 중에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수련의 시아버지 친구이자 오랫동안
이 집안을 드나들던 도진사였지요. 그는 수련과 장태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수련의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호전되는 것이 기쁘면서도 그 이유가 장태의 손길이라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지요. 양반가의 안주인이 한남머슴의 손을 찾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도 수련은 아침 일찍들에 나와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그녀의 옷깃을 스치던 그때 마침 장태가 낙엽을 쓸고 있었지요. 그의 단단한 등을 바라보던 수련의 가슴이 또다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장태, 이리 오시오. 수련의 부름에 장태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항상 그러했듯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지요. 오늘은 몸이 어떠한가? 장태의 물음에 수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 손이 있는 곳이 내 안정을 지켜주는 듯하오. 이상하게도 그대가 곁에 있으면 병이 물러나는 것 같소. 장태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아 보였지요. 수련은 그 맑은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아플 때마다 그대를 찾게 되는구려. 이상한 인연이라 할 수 있겠소? 수련의 말에 장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조인의 손이 마님께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 여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묵직했습니다. 그것은 수련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지요. 장태는 앞으로 뜰에서 돌보아야 할 일들을 말하고 물러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수련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그의 향기가 봄바람에 섞여 그녀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수련의 얼굴에는 제법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한 꽃처럼 그녀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시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님께서 요즘 부쩍 나아지신 것 같소이다.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들의 대화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그런데 새로운 머슴과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벼룩의 간을 내놓으라 할 양반들이니 소문은 바람을 타고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머슴의 손길이 마님의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흐른다는 소문이 장흥댁 안팎을 맴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진사가 장흥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련의 시아버지와 가까운 친구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종종 집안일을 도왔지요. 표면적으로는 수련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계산된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련 댁이 많이 나아 보이는구려. 그간 어떤 약을 복용하셨소? 도진사의 말에 수련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특별한 약은 없었습니다만 요즘 따라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도진사는 수련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머슴에 관한 소문을 들은 터였지요. 새로운 머슴이 있다고 들었소만 어떤 사람이요? 그의 질문에 수련의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도진사가 왜 굳이 장태에 대해 물었는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지요.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수련의 간결한 대답에 도진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 머슴의 손이 마님의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이오? 그 말에 수련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집 밖으로 퍼진 것이었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병이 호전된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도진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양반가의 채무를 생각하시오. 머슴과 주인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면 집안의 명예가 어찌 되겠소? 수련은 속으로 분노가 일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도진사의 말이 단순한 충고가 아님을 알았지요.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진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지요. 그러나 마당을 지나가던 그때 마침 장태와 마주쳤습니다. 도진사는 장태를 위아래로 흩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새로운 머슴이냐? 장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대감마님. 저희는 장태라 하옵니다. 도진사는 장태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가 깃들어 있었지요. 머슴 주제의 분수를 알고 살아라.
높은 곳을 넘보지 말 거라. 그 말을 남기고 도진사는 떠났습니다. 장태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고 안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련의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오랜만에 또다시 병이 도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병의 원인이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사의 방문 이후 그녀는 장태와 자신 사이의 관계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지요. 수련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장태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의 손길이 닿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 같았지만 그것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으면 살 것 같고 그대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구려. 수련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닌 마음의 소리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병보다 더 위험한 것임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하늘의 눈물처럼 처연했고 장대의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는 어둠 속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듯했지요. 수련은 홀로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기도를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더 답답하구려. 수련은 비단 장삼을 걸치고 사당으로 향하는 길에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사의 방문 이후 그녀의 병은 다시 도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사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수련은 남편의 영정 앞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춤추는 불빛 속에 그려진 남편의 모습은 여전히 엄숙했고 그 눈빛은 마치 수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당신이 떠난 지도 3년이 되었소이다. 수련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장태에게 느끼는 이상한 감정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 것이 당신을 배신하는 것인지. 말을 잇지 못한 채 수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냉기가 솟아올랐고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수련은 그만 영정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사당 안, 수련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불길이 불안하게 흔들리던 그때 우연히 사당을 지나가던 장태가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여기에. 장태는 급히 사당 안으로 들어와 쓰러진 수련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지요. 수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장태의 다급한 목소리가 사당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수련을 안아 일으키려 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장태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향하는 동안 장태의 넓은 가슴에 안긴 수련은 마치 작은 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한기는 장태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지요. 그는 비에 젖은 수련의 몸이 더 차가워질까 두려워 자신의 저고리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장태의 간절한 바람이 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안방에 도착한 그는 수련을 조심스럽게 침상에 눕혔지요. 하녀들은 마님이 쓰러진 것을 보고 놀라 허둥지둥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약을 준비하세요. 마님께서 사당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장태의 말에 하녀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수련 곁에 남아 그녀의 상태를 살폈지요. 젖은 옷이 그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 장태는 하녀에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옷이 비에 젖었으니 갈아입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녀들은 약을 다리느라 모두 부엌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장태는 잠시 망설였지요. 그때 수련이 신음을 흘리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장태는 조심스럽게 수련에 젖은 옷깃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바람결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장태는 단지 마님의 건강만을 생각했지만 그의 손이 수련의 옷자락을 정리하는 순간 그만 그녀의 아랫배를 스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는 오래된 멍 자국이 있었고 장태의 손이 닿자마자 수련의 몸에서 한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장태의 손이 자신의 아랫배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놀라움보다 먼저
그녀는 통증이 사라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대. 수련의 목소리에 장태는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젖은 옷을 정리하려다. 하지만 수련은 오히려 장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했지요. 아니, 그 자리, 어찌 알았소? 수련의 질문에 장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자리는 누구도 몰랐던 곳이오. 수련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소. 그날 나는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수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랫배를 손으로 감쌌지요. 하지만 이튿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충격에 나는 그만 아이를 잃었소. 그 말에 장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수련의 상처를 알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스쳤던 것이었지요. 그 이후로 계속 이 자리가 아팠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의 손이 닿자 아프지 않았소. 수련의 말에 장태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픔으로 깊어졌지요. 그때 밖에서 하녀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마님,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장태가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수련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장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름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네, 마님. 소인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장태는 방을 나갔고 수련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가슴에 퍼지는 한기가 사라져 있었지요. 대신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수련의 병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장태의 손길이 닿은 자리는 단순한 몸의 상처가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아픔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어루만진 것은 다름 아닌 한 머슴의 손이었지요. 이제 수련은 자신의 마음이 장태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병 때문만이 아니었지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준 그 손길에 수련의 마음은 비 내린 땅에 스며드는 물처럼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바람처럼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차츰 담 넘어 건너 담 넘어 입에서 입으로 옮겨다니며 커다란 파도가 되어갔지요. 장흥댁 마님 병을 고친 건 그 새로운 머슴이라던데. 주막에 모인 장사꾼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허면 무슨 병이기에 양이도 못 고치고 머슴이 고쳤다는 거요? 글쎄 말이오. 근데 그 머슴이 원래 뒷산에서 주워온 아이라 하던데. 이야기는 점점 부풀어 갔습니다. 한 명은 장태의 손에서 푸른빛이 난다고 했고 또 한 명은 그가 산신령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지어냈지요. 진실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가 이야기하기 좋아했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장댁의 담장을 다시 넘어와 수련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하녀가 물을 떠오면서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지요. 마님, 마을 사람들이 장태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수련은 자수를 놓다 말고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장태가 뒷산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수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태의 손에 담긴 이상한 힘, 그리고 그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아본 듯한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지요. 장태를 불러오너라. 하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얼마 후 장태가 수련의 방문 앞에 섰지요. 그의 넓은 어깨는 항상 그러했듯 묵직했고 눈빛은 깊은 산속 맑은 시냇물처럼 투명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수련은 장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지요. 내 출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구려. 장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이냐? 수련의 직설적인 질문에 장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이상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네, 마님, 사실입니다. 장태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지요. 제가 8살 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집 담장 너머에 버려졌었지요. 당시 행랑채 노인이 저를 발견하고 거두어 주셨습니다. 장태의 이야기에 수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을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내가 들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기억하느냐? 장태의 눈에 잠시 회상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저고리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이것이었습니다. 마님,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옥쇠였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그 옥쇠는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특별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수련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수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옥쇠를 유심히 살폈지요. 가운데 새겨진 문양은 남편 가문의 정실 핏줄만이 물려받는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수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장태는 어깨를 으쓱했지요. 모릅니다. 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행랑채 노인께서는 이것이 제 신분을 알려줄 단서가 될 테니 잘 간직하라고 하셨지요.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지요. 그 옥쇠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였고 정실 소생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였지요. 혹시 그 밖에 기억나는 것이 있느냐? 버려졌을 때의 모습이라든가. 장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곳에 버려진 날 큰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태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비단 보자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남색 비단에 금실로 술을 놓은 그 말에 수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색 비단 보자기는 남편의 어머니, 즉 수련의 시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했던 물건이었지요. 그녀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라지신 것이 20년 전이었지. 수련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태는 이제 28. 그가 버려졌을 때가 8살이었으니 정확히 20년 전의 일이었지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신지. 장태의 물음에 수련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장태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요. 이제 보니 그의 눈매와 턱선은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찌 알아보지 못했는지 수련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내 옥쇠는 이 집안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수련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생겨났지요. 장태의 정체, 그리고 시어머니의 실종,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 수련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태가 보여준 옥쇠는 분명 남편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태는 남편의 친족일 가능성이 높았지요. 하지만 왜 그가 담장 너머에 버려졌는지,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수련의 눈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그녀는 문득 장태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은 자신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고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구나. 수련은 바람결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큰 물음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장태의 손길이 자신의 병을 고친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그들을 묶어주는 더 깊은 인연의 끈이 있는 것인지.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장댁의 풍경은 한층 더 생기를 띠었습니다. 뜰 앞에 배롱나무가 분홍빛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했고 담장 너머로 매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어떤 변화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수련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복숭아빛 혈색이 돌았고 발걸음은 봄날의 새싹처럼 가볍고 생기 넘쳤지요. 더 이상 그녀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고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사라진 듯했습니다. 마님께서 정말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하녀의 말에 수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지요. 그러게 이제는 그 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구나. 하지만 수련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장태의 옥쇠가 남편 가문의 증표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더 큰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점점 더 장태에게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수련은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양반가의 안주인이었고 장태는 머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남편 가문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의 신분이 다를 수도 있었지요. 게다가 그의 손길만이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날 밤 수련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기로 했지요. 달이 중천에 떠오른 시각 수련은 조용히 안채를 빠져나와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행랑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개 한 마리만 수련을 알아보고 꼬리를 살랑거렸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태의 방을 찾았습니다. 계시오? 수련의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살며시 열렸고 장태가 나타났지요. 그는 안주인이 이 시각에 행랑채에 온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님, 이 밤중에 어찌 여기까지? 장태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수련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할 말이 있소.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소? 장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련을 작은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행랑채 뒤편에 있는 조그만 쉼터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고요한 공간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 공기는 신선했고 먼 산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메웠지요. 내 병이 많이 나아졌소. 마침내 수련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장태가 공손히 대답했지만 수련은 그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기색이었지요. 그대 손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내 고독을 덮어주었소. 수련의 말에 장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 더욱 깊어 보였지요. 마님, 내가 병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소. 수련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지요.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고 나는 너무 외로웠소. 그 외로움이 병이 되어 내 몸을 잠식했던 것이지. 장태는 말없이 수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지요. 그런데 그대가 나타났소.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때부터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소. 그것이 단순히 그대 손의 치유력 때문만은 아니었소. 수련의 고백에 장태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지요. 나는 당신이 그리웠소. 이유도 없이. 수련의 말에 장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활짝 열린 문처럼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만난 적도 없는데 당신을 그리워했소.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소. 수련의 눈에서 맑은 이슬이 흘러내렸습니다. 장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의 손길은 바람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조인도 마님을 처음 뵙던 날부터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장태도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처럼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수련은 장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지요. 내가 병든 건 당신을 기다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소. 수련의 말에 장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마님,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비록 그 옥쇠가 제 출신을 암시한다 해도 장태의 말에 수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내 몸이 당신의 손길을 알아보고 내 마음이 당신을 찾았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소? 수련의 담대한 말에 장태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맑은 눈물이 고였지요. 마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내 이름은 수련이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제 깊은 강물처럼 맑고 강했지요. 장태는 용기를 내어 수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수련의 온몸을 감쌌지요. 수련, 이름이 참 아름답습니다. 장태의 말에 수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짓지 않았던 가장 행복한 미소였지요. 그날 밤 수련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장태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의 가슴은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대지처럼 단단하고 포근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수련은 더 이상 자신이 병들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 병이 무엇이었는지 알겠소.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는 그리움이었소. 수련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장태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두 사람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의 존재를 느꼈지요. 그것은 옥쇠의 비밀보다 더 강하고
신분의 벽보다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가 장대를 달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마당의 돌바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처마 밑으로는 제비들이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그러한 평화로운 일상을 깨고 갑작스럽게 도진사가 장흥댁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도진사 나리께서 오셨습니다. 하녀의 알림에 수련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도진사의 방문은 언제나 그녀에게 불편함을 주었지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절친한 벗이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으로 모시거라. 수련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일었지요. 도진사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도진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그러했듯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오랜만입니다. 수련대. 도진사의 인사에 수련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진사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도진사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듣자 하니 병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던데 과연 그런 것 같소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구려. 수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은 몸이 많이 편안합니다. 그것 참 다행이구려. 하지만 도진사의 말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수련의 얼굴을 날카롭게 응시했지요. 그 머슴 때문에 나아졌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수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진사가 이미 그들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숨길 것 없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소이다. 도진사의 말에 수련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뱀처럼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놈, 장태라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오? 수련은 여전히 말없이 도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태의 출생 비밀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도진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요. 그놈은 이 집종이 아니라오. 그저 주워온 자식이니 내 재산이라오. 도진사의 말에 수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찌 사람이 재산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수련의 항변에 도진사는 비웃었습니다. 그놈의 정체를 모르시는 모양이구려. 그놈은 20년 전 내가 이 집안에서 몰래 내쫓은 자요. 도진사의 말에 수련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장태가 버려졌을 때와 시기가 일치했지요. 그때 나는 그놈을 영영 없애버리려 했소. 하지만 그놈이 살아남아 다시 이 집에 돌아왔구려. 참으로 기묘한 운명이오. 도진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섞여 있었지요. 이제 그놈을 관가에 넘겨 죄를 물을 것이오. 양반가의 여인과 사통했다는 죄목으로 말이오. 수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지요.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리 단정하십니까? 도진사는 여전히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인이 있소. 그날 밤 그대가 행랑채로 향하는 것을 본 하인이 있다오. 수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이 들통난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사통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저 대화를 나눈 것뿐입니다. 도진사는 수련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시오. 그 머슴을 내게 넘기든지 아니면 이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든지. 수련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진사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차렸지요. 그는 장태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련은 슬쩍 문 밖을 살폈고 다행히 장태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녀는 도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무언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수련은 방을 나와 장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장태는 고개를 끄덕인 후 자신의 저고리 속에서 옥쇠를 꺼냈지요. 수련은 그것을 받아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진사님, 이것을 보십시오. 수련은 옥쇠를 도진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진사의 눈이 순간 커졌지요. 그는 옥쇠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이것이 장태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옥쇠를 집어들었지요. 어디서 이것을 얻었소? 수련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태가 버려졌을 때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옥쇠의 문양은 남편 가문의 정실 핏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도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옥쇠를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아이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없앤다고 믿었을 뿐이다. 도진사의 실수로 튀어나온 이 말의 수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도진사를 더욱 날카롭게 응시했지요. 무슨 말씀을 도진사님께서 장태를 없애려 하셨단 말입니까? 도진사는 이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하려 했지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제게 주셨던 약 혹시 그것도. 수련의 머릿속에 갑자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이후 도진사는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한약을 보내왔습니다. 그 약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의 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지요. 그 약은 독이었던 거죠? 수련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진사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왜, 어째서 그런 짓을?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진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지요. 그 약은 독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감정을 무디게 하는 약초일 뿐이오. 당신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모든 재산을 내게 넘기기를 바랐던 것이지. 수련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도진사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지요. 당신, 어찌 그런 짓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미 장태의 정체가 밝혀진 이상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오. 도진사는 차갑게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요. 수련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모든 진실이 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병은 약이 아니라 독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태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이끈 재해였지요. 수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진사가 떠난 뒤 장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그날 이후 장태는 행랑채 자신의 처소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지요. 그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치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집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평생 알지 못했던 질문들이 하나둘 풀리는 듯하면서도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이 옥쇠는? 장태는 손바닥 위에 놓인 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푸른 빛을 띠는 그 옥쇠에는 장댁 가문의 정통 혈통임을 증명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것은 그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이 집안의 핏줄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장태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기쁨보다 혼란과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머슴으로 자라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신분의 변화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수련은 장태를 찾아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애정이 섞여 있었지요. 밤새 생각해본 결과 수련은 모든 진실을 장태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소? 수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장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눈가에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마님, 이제는 그리 부르지 마시오. 나와 당신 사이에 더 이상 그런 호칭은 필요 없을 테니. 수련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장태 앞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지난밤 일을 생각해 보았소. 도진사의 말과 당신이 가진 옥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소. 장태는 숨소리를 죽이며 수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뛰었지요. 당신이 이 집에 버려진 것은 20년 전이오. 그때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이었소.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것도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오. 수련의 말에 장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죽기 전 남편에게 가문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하오. 그것이 무엇인지 남편은 내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당신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하오. 수련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가진 옥쇠는 이 가문의 적통을 증명하는 물건이오. 그리고 당신이 버려졌을 때 함께 있었다는 남색 비단 보자기는 시어머니의 것이었소.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바는 제가 이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장태가 수련의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계곡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떨렸지요. 그렇소로.
아마도 당신은 이 집안의 적통인 듯하오. 하지만 어떤 연유로 버려졌는지, 그리고 도진사가 왜 당신을 해치려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소. 장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었지요. 이제야 내 정체를 알았는데 그대 곁에 있어도 되겠소? 장태의 질문에 수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대답했지요. 물론이오. 오히려 당신이 이 집안의 핏줄이라면 더욱 당당히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소. 하지만 장태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와 당신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수련은 장태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문이 스쳤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제가 정말 이 집안의 피라면 그것은 저와 당신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혹시 가문 내의 관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태의 말에 수련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히 장태가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걱정하는 바를 이해했지요. 곁에 있어 주시오. 아니면 나도 다시 병들 테니. 수련의 간절한 목소리에 장태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했지요. 이제 마님, 아니 수련 씨의 병은 나았습니다. 도진사가 준 독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니 제 손이 없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장태의 말에 수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장태의 결심을 느꼈지요. 떠나려는 것이요? 네, 제 정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돌아올 자격이 있을 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장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공존했지요. 병은 고쳤으니 더는 핑계가 없습니다. 나는 마님 곁에 있어선 안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장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련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녀도 장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 떠나려오?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내일 새벽이면 떠나려 합니다. 수련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룻밤만이 남았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더욱 아팠지요. 이 밤이 지나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요?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 제 정체를 밝히고 당당하게 이 집의 문을 다시 두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장태의 눈에도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그날 밤 수련은 자신의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지요. 병이 낫는다는 기쁨보다 장태와의 이별이라는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또다시 병들고 말겠지. 수련의 중얼거림이 밤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장태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것은 그의 여정이었고 그가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장태는 자신의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옥쇠와 남색 비단 조각, 그리고 행랑채 노인이 남긴 편지 한 장이 전부였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장댁의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꼭 돌아오겠소. 장태의 다짐이 새벽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어디선가 수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기다리겠소.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태는 고개를 돌려 수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지막으로 만났고 그것은 재회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태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장댁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는 듯했지요. 수련은 매일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장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의 안부를 마음으로 물었지요. 이상하게도 장태가 떠난 후에도 수련의 병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사가 주던 약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었고 장태의 손길이 없어도 그녀의 몸은 건강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마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하녀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련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지요. 봉투 위에는 낯선 필체로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의 편지냐? 잘 모르겠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전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수련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작은 보따리가 들어있었지요.
편지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글씨는 떨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련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필체였지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련에게 이 편지가 내게 전해질 때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진실만은 꼭 전하고 싶었구나. 주련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20년 전 우리 집안에 큰 비밀이 있었다. 내 아들, 즉 내 남편의 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아이는 나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현재의 가주와 재혼하면서 그 존재를 숨겨야 했다. 하지만 도진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그 아이를 없애려 했다. 주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했지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행랑채 노인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야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장태. 이 편지와 함께 내가 남긴 증거들을 내게 보낸다. 부디 그 아이를 찾아 진실을 알려주길 바란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 읽은 수련은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장태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의 또 하나의 옥쇠가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 옥쇠에는 더 많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행랑채 노인이 쓴 것이었습니다. 장태가 이 집을 떠난다 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20년 전 안주인의 부탁으로 장태를 키웠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맏아들로 가문의 적통입니다. 도진사의 계략에 맞서 그를 지켜야 했지만 이제 그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련은 두 편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태는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이지요.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주련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장태를 더욱 간절히 기다렸지요. 하지만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그가 도망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주련은 장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주의 친족들을 모아 시어머니의 편지와 증거들을 보여주었지요.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지만 두 개의 옥쇠와 행랑채 노인의 증언을 들은 후 그들은 조금씩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우리 가문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장댁의 족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나이 지긋한 노인으로 가문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절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것도, 도진사가 갑자기 가문의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도. 주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태를 찾아야 합니다. 그는 이 집안의 적통이자 진정한 주인입니다. 족장의 허락을 받은 수련은 사람들을 보내 장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마을과 산속 암자, 과거 시험이 열리는 한양까지 그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요. 하지만 장태는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습니다. 장태가 떠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갔지요. 주련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병은 완전히 나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 내리던 겨울날이었습니다. 장댁의 대문 앞에 한 나그니가 서 있었지요. 그는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눈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에 문지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급히 안으로 달려가 수련에게 소식을 전했지요. 마님, 마님, 장태 도령이 돌아오셨습니다. 수련의 손에서 들고 있던 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어서 모시고 들어오너라. 수련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거울을 보았습니다. 1년 동안의 기다림이 그녀의 얼굴에 옅은 그림자를 드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지요. 잠시 후 장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의 머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선비 차림이었고 얼굴은 더욱 깊이가 더해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수련이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장태의 간단한 인사에 수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장태의 손을 잡았지요. 어디에 계셨소? 얼마나 찾았는지. 장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정체를 찾고
배움을 쌓고자 했습니다. 과거에도 응시했고 세상의 이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담은 듯한 울림이 있었지요. 그리고 도진사의 진실도 밝혀냈습니다. 장태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진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고백장과 함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수련은 서류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도진사가 어떻게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장태를 없애려 했는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그리고 왜 수련에게 독약을 먹였는지에 대한 모든 고백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군요. 수련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지요. 당신이 이 집안의 적통이라는 사실도 이미 모두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모두가 인정했지요. 장태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들어 장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태의 말에 수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지요.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내 병은 돌아오지 않았소. 수련의 말에 장태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제 손이 없었는데도. 수련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그 손은 약손이 아니었소. 사랑이었소. 그 말에 장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했지요. 내 병은 외로움이었고 그대의 사랑이 그것을 치유했소. 그 사랑은 그대가 떠난 후에도 내 가슴에 남아 나를 지켜주었소. 수련의 고백에 장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지요.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셨으니 다시는 떠나지 마세요. 수련의 간절한 부탁에 장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지요. 이번에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 이 집에, 내가 속한 곳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그들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고 봄빛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었고 담장 너머로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제 장댁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비밀은 모두 밝혀졌고 오래된 상처는 치유되었습니다. 장태는 가문의 적통으로서 본연의 자리를 찾았고 수련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깨달았지요. 마루 끝에 선 수련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은 약손이 아니었소. 사랑이었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깨달음은 이제 영원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이해였지요. 장태와 수련은 이제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고 겨울 눈이 하얗게 내리고 또다시 봄꽃이 피어나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장댁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병마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머슴의 손끝이 스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아 병이 멈추고 그 사랑이 흘러 마음이 치유되었던 그 순간부터